자, 이것 모르면 네. 자, 이것이라는 건 뭐 많은 것들이 되겠죠. 우리가 뭐 예전에는 정말 묻지마 투자, 그렇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투자를 해도 돈을 벌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에 있어서도 많은 규제들도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역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꼼꼼하게 알아야 될 개념들이 좀 많아졌다.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또 열심히 따라와 보다 보면 또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 그렇죠. 망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네. 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것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부동산에서 실질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전세가율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요. 자, 일단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가 5억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전세가율이 5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가 전세가율이 약 한 53%, 54% 정도 됩니다. 지금 뭐 그 가장 이 전세가율이 높았을 때가 최근으로 보자면 2016년 한 6월 정도가 되겠는데, 요때로 기억하는데 이때가 거의 한 75%까지,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75%라고 하면. 자, 우리가 10억을 기준했을 때 매매가가요. 자, 10억짜리 집을 내가 사는데, 이거 투자 개념으로 오니까 이제 뭐 그 세입자 쪽보다는 지금 뭐 투자,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한다는 좀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요. 얼굴도 한 번 안 본 세입자가 나에게, 그렇죠, 집 사는데 돈을 보태주는 거죠. 자, 75%면 7억 5천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7억 5천에 대해서 보태주면서 돈을 받느냐? 이자를 안 받는 거죠. 네, 그냥 이 집에서 저를 살게만 해주신다 그러면 뭐 어차피 나는 그것을 투자로 샀기 때문에 실거주할 뜻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있는 집 7억 5천이라는 돈을 보태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 5천을 세입자가 줬으니까 나는 2억 5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2억 5천만 있으면 7억 5천이라는 돈을 세입자가 보태주니까 전세가율이 75%일 때는 굉장히 부담이 적은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갭 투자다, 이런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니까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갭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라는 걸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요 갭, 요만큼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갭 투자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그냥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보통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2016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2016년에 75%까지 올라가는 데다가 또 정부에서도 빚내서 집을 사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썼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매매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대출도 좀 편하게 해주고 또 전세가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때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가장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언제 들어오신 분들이냐, 서울 기준했을 때 2016년 쪽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가장 이익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매매가도 좀 낮았고 전세가율이 높았고 뭐 대출도 편하게 됐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2016년은 어쩌면 가격 쪽에서 거의 저점 매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16년 꿈틀하다가 17년, 18년, 19년, 2020년까지 그렇죠. 지금 거의 4년, 5년을 거의 파죽지세로 한 번도 거의 뭐 중간에 오르내린 건 있었었죠. 자, 그러면서도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세가율이 제가 서울을 지금 기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에요. 53.3%였어요. 지금 굉장히 낮아졌죠. 자, 70%까지 갔다가 50%까지 지금 낮아진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9월에 53.6%로 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10월 들어서면서 54.2%까지 올라갔어. 자, 이렇게 지금 3개월 연속 전세가율이 올라간 게 2016년 요때 빼놓고 나서는 거의 한 4, 5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전세난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전세가율을 좀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죠. 자, 이걸 뭐 단순하게 지렛대 효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큰 바위를 들려고 하면 내가 혼자서 그걸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렛대를 활용하면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다, 레버리지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결국 이 레버리지라는 건 뭐냐?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돈만 가지고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인 자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출밖에 없어요. 자, 은행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자. 네. 자, 이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요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자,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자, 이것이 은행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이것을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본이득이 훨씬 더 많아지면, 자,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1년에 약 한 1,000만 원, 그래서 10년 동안 한 1억 정도의 이자가 나갔다. 그렇죠. 10년 동안 1억 정도의 이자가 나갔다. 자, 그런데 집값이 10년 동안 만약에 5억이 올랐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아니 내가 1억을 지출을 하고 5억을 벌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이 지렛대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타인 자본, 세입자가 가지고 오는 이 전세금이라는 이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걸 할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비용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나는 대출 받는 거 싫어. 그냥 뭐 내가 전세 그냥 살면 되지. 뭐 대출까지 받아서. 자, 특히나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가 싸잖아요. 자, 그래서 자,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전세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이걸 A 선택이라고 하고요. 자, 내가 조금 대출을 받아서 B라는 내가 그 매수라는 선택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뭐 지금 특히나 뭐 2016년, 17년을 돌이켜보면 3, 4년 전에 그냥 전세로 선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나에게 손해난 건 없습니다. 왜? 전세 자금 받아서 뭐 전세 5억 전세 갔으면 나중에 나올 때 그냥 5억 받으면 손해난 건 없어요. 자, 그렇지만 5억짜리 집을 똑같은 돈을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샀던 분들이
10억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분들은 A와 B를 선택했을 때 A는 소득이 빵이에요. 그냥 전세금 돌려 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매매를 했던 분들은 5억이라는 소득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기회비용, 내가 그냥 아무 손해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5억이라는 기회비용을 사용했다라는 이런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는 우리가 실질 수익률 투자를 하면서요. 명목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자,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야, 10억 이게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2주택자라면 양도세를 그렇죠. 5억 이상이면 이제 42% 이제 앞으로는 또 45%까지 가잖아요. 자, 42%에다가 20% 추가하면 62%, 6.2% 또 뭐 지방세까지 뭐 거의 70%, 뭐 3주택자는 거의 80%까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10억 투자해서 10억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수익률,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이나 양도세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느냐. 또 만약에 내가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 나오는 곳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중간에 뭐 2, 3개월 공실이 많이 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여기가 관리를 하는데 너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 수익률, 눈에 보이는 수익률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실질 수익률. 내 주머니에 얼마가 실제로 들어오느냐. 이거를 계산해보고 투자를 해서 실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김의 이익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기한의 이익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고요. 자,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할 때요. 자, 물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운명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데들이 있죠.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강남의 뭐 압구정 뭐 대치 이런 쪽이라고 하더라도요. 부동산 가격은 절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이 꼭지점들을 보면 결국은 전 저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쪽의 저점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저점들을 떨어진 것 같지만 저점들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제가 운명적 우상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서울의 뭐 강남 3구라든지 서울의 지금 종로라든지 뭐 그렇죠. 강남 또 영등포 여의도 같은 이런 3대 도심이나 3대 업무지구를 끼고 있는 이런 것들, 특히나 지금 뭐 서울 안에는 뭐 전역 다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운명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고점 저점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고점이든 저점이든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김의 이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이것을 미리 당겨서 내가 투자했을 때 나중에 올라갔을 때 이익을 보는, 그래서 투자는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또 이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